그 사람은 법인도 있죠. 그 우리 법인은 뭐 이건 잘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냥 법인 그 자연인과 함께 법인도 있다. 그 법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 거기에 677페이지에 법인의 행위 능력 보세요. 동그란 1번에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는데 법인은 권리 능력의 범위내에서 행위 능력을 가지고요. 우리 자연인에서 같은 이거 행위 무능력자도 아까 뭐 제한 능력 그런 거 없어. 이거 그죠? 뭐 우리 법인한테 뭐 미승자 이런 거 없잖아. 1번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인에서 같은 행위 무능력자는 없다까지. 그거 하나 체크합시다. 자, 넘겨서 OX 가볼까요? 10번. 동의권도 있지. 대리권도 있지. 취소권도 있지. 11번. 법정 대리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12번. 틀렸어요. 청소법에는 청소년 보호법상은 여전히 청소년입니다. 민법에서만 그지? 15번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해야 되겠죠. 16번에 단독으로 그죠? 19번 20번 그죠? 21번에 그렇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야. 이거 이건 X죠. 21은 틀리다 그지? 틀렸어. 자, 24번 틀렸죠? 그냥 뭐 취소 가능할 뿐이다 그래야 돼요. 오케이,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넘겨서 계약으로 가볼까?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그 680페이지부터는 그 체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그 계약 2번의 법률 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보세요. 관료석의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르면은 어떤 것든 관계 없어야 되는데 그 법률 내용을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무효하겠다. 이 계약 자유 원칙 수정입니다. 그 말만 기억하면 돼요. 오른쪽에 3번의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이 법률 행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은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 원칙 수정으로서 계약을 무효화시킵니다. 말 말마다 다 넘기겠습니다. 그게 수정이라는 거죠. 뒤에 무효와 취소가 있으면 아까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무효는 뭡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지? 취소는 뭐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소급하여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된다. 그는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마다요. 자, 물권 채권. 자, 권리적인 여러분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어요. 물권에 해당되는 게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요. 물권에 해당되는 게 뭐 소유권 이런 거야. 소유권 그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물권 이런 분 이제 물권에서 익혀야 될 것은 뭐 소유권은 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봅니다. 이거 뒷페이지에 바로 나와.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이게 물권이면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 메모 처음 하신 분들은 메모하시고요. 아마 대부분 다가 이게 내 지금부터 쓸 이 내용이 그 메모가 되어 있을까 메모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처음 하신 분은 따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물건과 채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갑한테 돈을 좀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 우리가 채권자를 말하죠. 채권자입니다. 한 100을 빌려줬어요. 채무자다 그죠? 자, 1번입니다. 1월 1일 돈을 빌려줘서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약속의 날 100 안 주면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게 채권이야. 그 A는 채권자입니다. B는 채무자입니다. 근데 B가 또 돈을 빌려줬어요. 2월 1일 날 돈을 빌려줘서 2월 1일 날 100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채권자다 그죠? 달리면 이거죠. 채무자 갑은 A한테도 100은 빌리고 B한테도 100 빌렸어요. 그 순서는 1월 1일 날 빌리고 2월 1일 날 빌렸다는 얘기지. 근데 갑이
A한테도 돈을 못 갚고 B한테도 안 갚았어요. 또는 못 갚았습니다. 좀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죠? 소송이 붙었어요. A의 갑의 재산을 털어보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재산 100밖에 없어. 저 100을 A가 가져갑니까? B가 먼저 가져갑니까? B가 가져간다고? 똑같이 가져가죠. 채권끼리는 어떻다고? 채권끼리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채권끼리는 이게 A가 먼저 빌려주니까 먼저 받는 그런 거 없어. 채권끼리는 그냥 뭐 금액별로 나눠 가집니다. 이런 경우는 똑같이 100씩이니까 50, 50 나눠 가지겠지, 그지? 그걸 우리가 채권 평등이라고 그래. 그 채권자끼리는 채권 평등의 원칙에 따릅니다. 평등 원칙이야. 채권끼리는 평등하다. 뭐가 우선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C가 또 돈을 빌려. 100을 빌려줍니다. 3월 1일 날. 또 이게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C는 좀 불안한 거야. 뭐 지금 갑이 여기저기 돈을 좀 빌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또 야반 도주하면 안 되잖아. 밤에 막 짐 싸들고 아침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 황당하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C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거야.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불안하니까 나한테 담보를 달라, 이렇게 담보. 이거 담보란 것은 네가 나중에 혹시 돈을 안 갚으면은 내가 안 되니까 네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안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재산 하나 달라는 거지, 그지? 그 담보입니다. 그래서 갑이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이 있는데 갑이 C가 뭘 했는가 여기다가 저당권을 딱 설정했어. 저당권이란 말은 저당권이란 것은 혹시 내가 좀 100을 빌려주는데 100을 네가 안 갚으면은 내가 저당권이란 권리를 행사해서 요 집을 경매에 붙여서 100을 먼저 받아갈게, 이런 말. 그래서 우리 우선 저당권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요거는 우선 변제 효력입니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를 받은 돈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지? 우선 변제를 말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돈을 먼저 받아갈게, 이런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효력이 힘이 있다는 이야기야.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런 목적을 설정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갑이 ABC한테 돈을 다 빌려줬는데 100씩 빌리면 C는, 여러분, C는 채권 한편으로는 채권자이면서 또 한편으로 또 뭐냐? 또 한편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대서 저당권자, 이런 말 씁니다. 저당권자야. C는 지위가 두 개예요. 근데 AB는 깎은 채권자일 뿐인데 C는 채권자에다가 덤으로 저당권자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ABC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소송이 붙겠죠. 탈탈 털어보니까 저 집이 하나 나왔네. 이 집을 여러분, 이 집의 가치가 얼마냐? 요 집의 가치가 근데 100이야. 또는 120이야. 근데 한번 볼까? 120입니다. 재산의 가치, 집의 가치 120이야. 자, 120 중에서 누가 먼저 받아갈까요? 저당권자가 먼저 100을 받아가고, 그럼 C는 여기서 100 받아가고 나머지 20 남죠. 20을 어떻게 한다고? A, B가 나눠 가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입니다, 그죠? 우선 변제, 그지? 자, 또 하나 봅시다. D가 또 돈을 빌려줬네. D도 4월 1일 날 똑같이 100을 빌려줬어요. D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좀 불안하니까 저당권 좀 설정하자. 저당권 설정했어, 이렇게. 요것도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가 돼.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D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채권자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당권자, 그죠? 저당권자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갑이 A한테도 돈을 안 갚고 B한테도 안 갚고 CT한테 돈을 안 갚았어요. 소송이 붙었다, 그지? 근데 저 재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20 나왔어요.
제 집값 120이야. 120을 누가 먼저 받아간다고? 이 우선한단 말이가 누구보다 우선한단 말이냐? 요 누구보다 우선하냐? 일반적인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그 AB보다, 그죠? A하고 B보다 우선한다. 또요, 내보다 뒤늦은 자, 후순위 저당권자 보다도 먼저 받았다. 이런 말이다, 그지? 자, 그러면 100을 그럼 어떻게 한다? 100을 C가 가져가고 나머지 20 누가 가져갑니까? D가 20 가져간다, 그죠? 그럼 AB는 그냥 손가락 빨고 앉아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저당권끼리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서. 이게 하루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짜 천당과 지옥을 맛볼 수 있어. 하루 차이로. 그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D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빌려준다 하더라도 누구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대요? C 같은 사람이 돼야 돼. AB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AB 같은 사람 마음은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들이, 그지? AB는 그냥 마음 좋은 착한 사람들이야. 친구가 돈 빌려달라니까, 급한 사람이 돈 빌려달라니까 완전히 뭡니까? AB는 믿고 진짜 빌려준 거잖아, 그지? C는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뭐 전적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음은 주지만은 뭐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지? 그래, 항상 대책을 준비해.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D 같은 사람은 이것도 그죠? 있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D 같은 사람은 뭘 따져봐야 돼? 돈을 빌려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있다면은 요 저당권자가 얼마 빌리는지를 보고, 즉 선순위 저당권자가 앞에 있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얼마 빌릴지 보고 뭐랑 비교해 본다고. 이 금액이랑 요걸 비교해야 되겠지, 그지? 비교했더니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극단적인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C가 먼저 100을 받아간 돈을 계산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나한테 나는 20원밖에 못 받네. 그럼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래 되면 어떨까? 이런 경우라면. 근데 이게 뭐 그럼 관계없지, 그죠? 이게 앞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메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게 요 저당권 요게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683 펴줘 보세요. 물건과 채권입니다. 그 밑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물건은 여러분, 거기 아래쪽에 보면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공시제도. 공시란 게 이제 이거죠. 공시란 말이 권리 관계를 공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봐봐. 지금 D 같은 사람이 여러분 돈을 빌려주기 전에 뭐를 봐야 돼요? 지금 C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C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뭐를 어디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이제 공시제도란 공시제도. 우리가 우리나라 법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야, 등기. 등기란 걸 통해서 이 저당권이 있다 없다를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제도입니다. 있다, 그지? 이제 공시 방법 보세요. 부동산은 뭐라고? 등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밑에 우선 변제 보세요. 물건의 성립 선후에 따른다. 이게 뭡니까?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을 따진다, 그 말이야. 오늘 채권은 요게 채권이죠. 채권 다 채권이죠, 그죠? 채권은 뭡니까? 돈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채권은 밑에 공시제도 보세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채권은 있잖아. 채권은 여러분 근데 물건과 저당권 같은 경우는 내 앞에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채권끼리는 여러분 A가 B한테 두 사람 권리관계 있는지 제3자가 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채권 관계는 굳이 제3자가 이 권리 관계를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돈 얼마 빌린지도 제3자가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공시제도가 필요 없어요. 공시제도 없다.
그다음에 그 이름 공이 없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임차권 체크.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채권이냐? 근데 이거는 등기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위에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상대효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채권의 효력은 상대효다. 이 말이 뭐냐? 채권은 특정 상대방이 있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A가 지금 채권자죠. 채권 돈을 빌려줬지. 누구한테 빌려줘서? 갑한테 빌려줬잖아. A의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요? 갑한테. 만약 갑의 동생이 있습니다. 갑다시가 있어. 동생이야. 또는 부모입니다. 부모. 갑이 돈을 구하는데 부모가 있어. A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안 갚으니 갑이 야반 도주해버렸어요. 갑이. 근데 그 부모 찾아가지고 갑이 당신의 자식이 갑이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안 갚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부모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남이야. 그래서 채권은 항상 상대방 누구? 채무자한테. 상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건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꼭 기억하세요. 채권은 딱 특정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제3자는 부모도 다 들어가요. 친구, 형제 다 들어가. 동생이 빌려갔다 해서 형이 갚을 것도 아니고 형이 빌려갔다 해서 동생이 갚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상대효야. 이렇게 넘깁니다. 자, 그 중에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물건의 종류는 온다, 그지? 위에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점유권, 소유권. 자, 제한물권 보세요. 제한물권 보세요. 제한물권에는 첫 번째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어.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여러분, 용익이란 말이 이용한다, 이용한다. 여러분, 한자 표현다, 그지? 설령자죠? 익한다.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뭔가를 내가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누린다는 얘기야. 오른쪽에 종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세 가지가 그냥 용익물건입니다. 밑에 중요한 것은 담보물건이야. 자, 담보물건은 이거죠. 이거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이거 왜 설정해서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돈 빌려준 거 이거 못 받을 거 대비해서 이걸 우리가 피담보채권이라 그래. 피담보채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제일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 오케이. 그래서 담보 물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또는 효력은 우선 변제권이야. 그 우선하여 먼저 받을 수 있는 힘,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아까 저당권 다 설정했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는데 비용 들어갑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비용 들이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기 같은 게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지? 그 정도만 들이면 충분해요. 물론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자, 그래서 담보물건 보시면은 종류가 있습니다. 질권, 저당권, 유치권. 자, 질권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질권은 두 번째 점 보세요. 전당포. 두 번째 점에 근데 전당포업자야, 전당포. 전당포에 보통 뭘 맡기고 돈 빌립니까? 시계 그거. 그럼 우리가 동산이죠. 그래서 질권은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저당권이 중요하다, 그지? 자, 저당권 요거 집 뭐야? 집 이거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어디 설정한다고? 부동산에 설정한다. 자, 두 번째 버전 보세요. 두 번째 점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보통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주로 좀 큰 돈을, 그것만 큰 돈, 그냥 몇 천만 원, 1억대, 2억대 돈을 빌릴 때는 보통 뭘 합니까? 은행 가서 빌리면서 뭘 줘요? 담보로. 그죠? 자기 집. 그래서 보통 은행에 이러면 한 1억 정도 빌리려고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그렇게 하죠. 혹시 그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 집 있다 그러고 그래 그럼 집 보고 그 집 가치를 따져서 그제 지네들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 딱 싼다, 그죠? 그 이야기야. 100을 빌려주면서 저당권 딱 설정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돈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은행은 돈 만약에 연체되면은 한 두세 번까지는 봐주는데 그 다음 동안에 바로 금융 넘겨버립니다. 그런 게 어쨌든 그게 다 저당권 그러면 그걸 딱 생각하세요. 오른쪽 끝에 그 박스 저당권 오른쪽 끝에 보세요.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관료수 밑에 점유는 불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죠. 지금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지? 여러분 C가 이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C 혼자 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어요. 왜? 이건 남의 재산인데, 그죠? 갑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갑의 재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데?
두 사람이 계약을 해, 그지? 저당권을 설정하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협조하에서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등기했어요. 이 집은 계속 C가 저당권을 설정했지만은 저 집에는 계속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냥 갑이 살죠, 그죠? 즉 저당권자가 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다, 그지? 그래서 저당권에는 뭐가 안 따라온다고? 점유는 굳이 필요 없다. 안 되고 꼭 기억하세요. 이 시험이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설정 등기 플러스 등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점유는 없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넘기겠습니다. 그다음 채무는 뭐 넘어가고요. 오케이. 여러분 그 계약 성립 과정에서 687페이지 계약 과정에서 계약의 성립 보세요. 계약의 성립인데 보통 청약과 승낙에 따라 성립하죠. 물건 뭐 사라. 오케이. 청약 승낙이죠. 그죠? 문제는 여러분 그 내용상의 조건인데 이게 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요거 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계약의 성립하는 조금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계약 내용이 요 네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확정세는 것은 근데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는데 뭘 사고 팔지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냥 근데 뭐 사라, 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 근데 딱 상대방 그 객체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확정성. 두 번째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 내용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현 불가능하면 안 돼. 근데 인천 앞바다에 떨어져 있는 내가 어제 인천 앞바다에 내가 반지를 떨어뜨려서 좀 찾아줘. 그거 어떻게 찾아줘? 내용은 정했지만 실현 가능성 없다, 그지? 안 돼.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세 번째 적법성입니다. 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고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돼야 돼요. 이건 살인 청부 계약 안 되겠죠, 그죠? 안 돼. 적법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합의한 내용이 요 편 익히십시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돼. 요 편 익히세요. 무슨 법규? 강행법규. 원래 이런 법규라는 게 법입니다. 법규란 말이 법이란 말인데 법은 보통 지켜야 되겠지. 위반하면 안 돼. 그게 보통 법은 강행법규 맞습니다. 근데 굳이 강행법규란 말을 쓰는 이유는 법 중에는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임의법규. 법은 법인데 이거 꼭 안 지켜도 관계없는 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임의법규입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없다. 그것도 위반해도 안 지켜도 관계없어. 그런데 거의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법은 거의 90% 이상이 다 강행법규들입니다. 예컨대 임의법규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우리 민법에 보면은 그 주택 임대차 그 월세 있죠. 월세를 언제 지급하라는 법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임의법규야. 뭐 월세를 여러분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뭐 정하게 나누면 아니야, 그죠? 뭐 1일 1날 줄게, 아니면 뭐 15일날 줄게, 30만일날 줄게, 아니면 25일날 줄게, 아니면 매일매일 줄게. 그거는 정하게 나름이야. 그럼 이는가 뭐 우리 법에 있는 그거는 왜 해놨는데 만약에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바빠가지고 깜빡 그는 안 정한 거야. 그러면은 그대로 하라 이면서. 그거는 법대로 하라는 아니지. 그거 다 임의법규입니다. 그거는 게 아니 거의 없어. 이런 거 거의 없어, 그지? 어쨌든. 강행법규 위반해서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합의한 사항이 사회적인 타당성을 범위 내에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네 가지 기억해 보시고요. 계약서 밑에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거 아니다, 그죠? 누차 강조하죠. 계약서는 뭐라 그냥 정빙 자료야. 오케이. 두 번째 줄 보세요. 증거 자료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성립되면 여러분 효력이 생기겠죠? 그 밑에 이제 용어 하나 익힙니다. 양가로 이번에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익힙시다.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이 뭡니까? 계약을 안 지켰다 이거지. 계약상 약속을 안 지켰다 이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명칭만 기억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 밑에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그까지 뭐 그냥 채무불이행이다. 그럼 채무불이행 되면 어떤 책임이 있는가?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 계약을 안 지키면은 채무불이행 상태라면은 계약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에 줄 거는 체크하세요. 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손해배상을 이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불행위는 좀 천천히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불행이란 말은 이거죠. A가 B를 팼어요. 폭행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해자고 피해자야. 그래서 피해자 그죠? 근데 B가 맞아가지고 갈비가 좀 부러졌어요. 그래서 치료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지금 말하는 이 문장이 그 전혀 거짓이 뭐랄까 할까요? 문제가 없는 문장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A가 B를 폭행해서 B가 치료비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B는 A에게 1,000만 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문장입니까? 반드시 맞는 문장인 것만은 아닐까요? 반드시 임금만은 아니다, 그죠? 왜요? 그거는 따져봐야 되나, 그지?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항상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따져봐야 돼요. 이럴 수 있다, 그죠? 알고 봤더니 요 놈이 강도야, 강도. B가 그냥 강도지. 이거죠. 강도가 A한테 칼을 들이대면서 돈 내라 그러니까 A가 어떻겠습니까? 강도 이놈 새끼하고 집힌 거야, 그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강도가 하면 그냥 돈 주고 가세요. 지금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강도가 칼 들면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가. 그냥 그 싸울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근데 지금 이건 사례로서 그냥 강도가 칼을 대면서 돈 내라 가니까 A가 집힌 거야, 강도를. 그 강도가 오히려 부러진 거지, 그지? 그럼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원래 나쁜 놈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할까? 정당방위라. 정당방위일 때는 이거는 A를 칭찬해줘야 되지. A한테 네가 왜 강도를 팼어? 손해배상 이건 말도 안 돼, 그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돼요. 자,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B에게 되려고 한다면은 조건이 구비돼. 조건. 어떤 조건이냐? 첫 번째, 가해자한테 고의 또는 과시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시. 가해자한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세 번째, 인과 관계성. A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네 번째, 가해자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가해자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비되어야만 A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게 만약에 이게 구비되면은 이게 이제 구비돼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평가하느냐? 얘는 불법행위다. 이게 A의 저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라고 되고 평가가 되고 이렇게 인정된다면은 결과로서 효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효과로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요건이 청구권이 생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입증이 안 된다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어.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5가지를 누가 입증해야 돼? 다툼이 생겼다, 그지? 법 소송이 붙어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피해자. 오케이. 이거 피해자 입증해야 돼. 요 지금 이 5가지 사항 자체를 피해자가 입증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피해자 또는 이게 채권자죠. 채권자가 입증해야 돼.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해야 돼. 입증. 만약에 입증 못하면은 돈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누차 말하지만은 이 5가지 중에서 진짜 입증하기 힘든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과실이 없는지 또는 인과관계 있다. 이거 진짜 입증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A가 B를 폭행해서 이거는 너무나 뭐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건 별 문제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의료사고죠.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 수술하다가 뭐 최근에 요즘도 신문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뭐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의사가 술 먹고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있었습니다. 음주 수술인 거야. 술 먹고 수술하다 그죠? 그 전에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뻔한 얘기 노는데 의사가 여러분 수술하다가 실수로 환자를 그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그냥 실수한 거야, 그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지? 근데 환자가 사망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의사가 환자가 죽었다, 그죠? 그럼 의사한테 여러분 유족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의사한테 이런 게 있는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지? 의사가 수술하다가 이 과실이란 말은 실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의사가 실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 입증 못해요. 또 뭡니까? 세 번째로 의사의 뭔가 실수가 인과관계를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겠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인이 어떻게 입증해? 이건 전문가도 입증 못해요. 입증이 진짜 어렵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법원 소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진짜 추정시켜줍니다. 추정이란 말이 뭔가 하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 환자가 죽으면은 의사가 잘못했겠지라고 봐준다는 거죠. 추정. 의사가 의사가 뭐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느냐? 자기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갑니다. 여기까지 틀이 기억되시죠? 위법성 책임능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불부행위 승인 요건입니다. 자, 그거 보시면은 첫 번째 고의과실로죠. 그 다음에 책임능력, 두 번째 칸에 책임능력이죠. 책임능력 여러분, 요 책임능력은 완전 책임능력은 우리 여러분 앞에서 봤던 의사능력과 비슷한 말입니다. 의사능력. 그 밑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의사능력보다는 약간 높은 정신력 이거죠. 우리 아까 의사능력은 주로 의사능력 없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영유아들이었죠. 완전 애들이야. 그런데 그 책임능력은 보통 나이로 따져서 한 10살, 11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살, 11살이니까 의사 무능력보다 약간 수준이 높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약간 높다. 세 번째로 위법성, 네 번째로 손해발생. 자, 손해발생은 정신적인 손해도 들어가요. 그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놉니다만은 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위자료 이렇게 말해요. 위자료가 이혼에만 노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다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인과관계, 오케이. 인과관계에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상당 인과관계설이라는 거 체크하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되는데 상당한 정도로 입증합니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인데 그건 이런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률가들은 전문가들은 상당 인과관계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말들만 알면 돼. 오른쪽 끝에 누가 입증하라고? 피해자가 입증하라. 자, 그래서 넘겨봅니다. 그래서 효과. 입증 다 했어. 입증 다 하면 뭐가 된다고? 손해배상 청구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효과면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1번에 금전배상이 원칙이에요. 금전배상 돈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금전배상 원칙 체크만 해주시고요. 손해배상 범위 보세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손해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후발 손해. 후발 손해는 이거죠, 여러분. 이거 후발 손해는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아니지, 휴유야. 뒤후자니까 후유증입니다, 그죠? 이거 후발 손해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요. 오케이. 자, 넘겨서 옆에 징벌적 손해배상 보세요. 이걸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여러분 이거지. 이 사안에서 순수 치료비가 1,000만 원.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은 요것만 배상해주면 돼요. 근데 가해자를 징벌하는 의미로 플러스 알파
요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 특별법은 있죠. 이번에 우리 도입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 보세요. 거기 그 여러분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민법에서는 없다. 민법 꼭 펴놓고죠. 그 민법에 하나 해놔. 징벌 손해배상 옆에 빈 공간에다가 민법 꼭 펴. 민법에는 없어. 근데 네 번째 줄 보세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간에 기업들의 담합 등등 문제일 때 예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 하도급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나중에 봅니다만 여러분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에도 올해 이제 도입했죠. 올 4월 때부터 도입했습니다. 그게 밑에 하나 쓰나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나중에 공부 별도로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그죠? 책임법. 자, 됐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행사 시기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가해 그 3년 가해들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뭐 요거는 요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지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정답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2년 이렇게 해가 오답으로 유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하여튼간에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좀 생소한 지문이 나오면은 그거는 옳건 그런 간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법률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알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밑에 특수한 불행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이거를 일반 불법행위라 그래. 일반 불법행위라 그럽니다. 그럼 이 일반 불법행위는 여러분 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죠. 왜 과실 책임입니까? 과실 그죠. 그래서 이 책임의 이 B가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가해자에게 과실은 최소한, 고의는 당연하고 최소한 과실은 있어야만 A가 책임진다는 말이 뭐라고? 과실 책임 원칙이에요. 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어떤 책임? 과실 책임 원칙이야.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수 그죠? 그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첫 번째가 책임 무능력자 책임, 감독자 책임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가해자를 했어요. 가해자가 지금 했습니다. 근데 가해자를 잡아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얘가 지금 누구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지. 책임 능력이 없는 자, 그죠? 그걸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책임 무능력자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럼 하도 요즘 뭐 그는 워낙 참 끔찍한 사건들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그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가해자를 잡고 봤더니 가해자가 지금 환각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사람을 뭐 폭행하고 찌르 죽인 거야. 환각 상태에서 가해자가 환각 상태에서 B를 엄청나게 폭행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A가 그래서 피해자가 한 1,0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A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것인가 따져보겠습니다. 고의과실. 환각 상태로 이런 거 있어, 그죠? 손해 발생했죠? 인간관계 있지. 위협해요. 근데 감해봤더니 얘가 환각 상태라, 그죠? 그러면 이 A의 행위는 뭐다?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근데 피해는 발생했죠. 근데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죠? 왜? 가해자가 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저 정신분열 상태는 A를 누군가가 돌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한테 묻는다, 그지? 그게 뭡니까?
감독자 책임, 감독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뭐 이게 뭐 정신병원에서 근데 정신병원에서 이런 게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누가 감독하겠습니까? 정신병원 의사 또는 원장이겠죠. 근데 이 아이가 예컨대 이 가해자가 만약에 아이야, 어린 아이, 뭐 초등학교 한 1학년 초1이야. 초1도 우리가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보통 이게 책임 무능죄로 봅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럼 이 초1이 학교에서 저는 사고를 쳤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밀치다 그지. 그럼 누가 감독자예요? 선생님 또는 교장. 또는 이 아이가 집에서 그죠? 아파트 집에서 이렇게 했다 그지. 그럼 누가 감독자예요? 부모. 그렇게 묻는 것은 뭐? 감독자 책임으로 말한다. 그럼 여러분 이 감독자 책임은 이거 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 아닐까요? 아니 감독자가 지금 뭐 없잖아 그지? 일단 감독자가 책임 이거는 일단은 뭐라고? 무과실 책임. 근데 100% 무과실 책임은 아니에요. 뭔가니까 상대적. 그래서 이걸 우리 중간,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중간 책임을 말습니다. 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책임져요, 감독자가. 그런데 감독자한테 면책의 기회를 줍니다. 면책.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어떤 경우가니까 감독자로서 평소에 감독의 어떤 일을 충실히 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책임 안 져. 근데 그게 입증하기 힘들겠지, 그지? 그런 의미까지 기억해 보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책임 무능자, 감독자 책임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세요. 여기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 무능력자인데? 기억의 첫 번째 기억,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 것은 완전 이게 근데 고도의 정신분열적 환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심신상실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요게 시험에 나왔죠. 미성년자가 아니야. 미성년자 중에서 일부야, 일부. 미성년자 중에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 그래서 변식이란 말은 구분한다 이런 말이야. 구분한다. 달리 말하면 이거죠. 자기 책임을 지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책임을. 그럼 여러분 아까 그래서 보통 이건 나이로 따져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밑에 보세요. 보통 나이로 따져서 한 10살, 11살, 12살 정도. 그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보통 있다고 보고 그보다 적으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어요.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까지 기억하셔야 돼. 다음 밑에 이제 감독자 나오죠. 다음 밑에 중간 책임. 중간 책임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시면 봐요. 691 끝에 다만 감독 의무를 다한 페이지 있는 거 볼까요? 다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까지 나오죠. 오케이. 자, 잠시 끊겠습니다. 조금 합시다. 네, 지금 정신이 없다. 사용자 책임, 사용자 책임. 야,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심신상실 상태야. 봅시다.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 책임입니다. 이거 볼까요? 여기 지금 누군가니까 가해자가 근데 종업원이야. 종업원이 여러분 배달하다가 짜장면 배달하는 친구입니다. 짜장면 배달하는 종업원이야. 배달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B가 행인을 교통사고로 일으켰어. 그 피해가 한 1,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해자가 지금 교통사고 하는 이걸 우리가 불행히 일반 종업원이 B를 교통사고로 해서 치인 것은 뭡니까? 이거 일반 불행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따져봐가지고 고의과실 따져가지고 인정되면은 A는 당연히 피해자는 A한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불행이죠. 그러니까 B가 책임지는 것은 일반 불행이야. 일반 불법 행위에 따라서
행위 책임에 따라서 책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적으로 B가 A한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죠? 권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B가 A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 권리는 있어. 근데 돈이 있어야 맞지. 그지? 실제 배상을 받는 것은 별도의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저런 친구들은 돈이 없겠죠. 그죠? 1,000만 원 어디 있어. 그지? 그래서 우리 법은 그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하고 어떻게 하느냐. A가 배달하면 누가 돈을 벌어요? 사장이 돈을 벌겠지. 그래서 사장한테 요구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자. 사장이죠.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용자라고 합니다. 요게 피용자죠. 정어는 피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1번도 이것도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줍니다. 이걸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 책임도 한편 이거 뭐라고? 이게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한편 또 완전 무과실 책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면책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까지. 자 봅시다. 사용자 책임 이렇게 오른쪽 보세요. 사용자 책임 승인 요건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그 두 번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사무집행 관련성 보세요. 이어서 말해 여러분 이 사장이 책임지는 것은 요 사장이 행인의 어떤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A가 사실은 A가 여러분 사장을 대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A가 사장을 대신해서 지 일을 하다가 사고 냈을 때 사장도 책임지는 것이지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A가 여러분 근데 지 친구들이랑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책임지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사무 관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칸에 예를 들어서 가게배달부가 배달 조정의 행위를 쳤다 그러면은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되지만은 관계없이 물건 훔쳤다까지 그런 거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얘기했잖아. 지금 오케이 이거 볼까? A가 여러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일으켰는데 만약에 여러분 B가 A한테 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 근데 이건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사장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논리적으로 이게 인정돼야 돼. 인정 안 되면 이것도 인정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밑에 그 세 번째 점입니다. 피용자의 불행위 승인 요건.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점입니다.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어서 그 피용자가 책임 안 지게 되면은 사용자 책임도 없다. 그죠?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럼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서 이게 인정돼. 이것도 인정된다. 그지? 그럼 이 책임과 이 책임 어떤 관계일까? 이걸 우리가 공동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사용자와 피용자 본인의 책임은 어떤 관계냐? 공동불행이다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연대채무가 성립됩니다. 연대채무라는 것은 둘 다 각자에서 전부 다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공동불행이다까지 체크만 해두세요.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94페이지 점유자 소유자 책임 보세요. 점유자 소유자 책임 이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누구라고? 세입자고 소유자가 집주인입니다. 이거죠.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집에 건물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행인이 A가 다쳤습니다. 갑이 세입자고 집주인은 을입니다. 집주인이야 소유자. 그죠? 세입자입니다. 행인이 여기서 다쳤어요. 그럼 A가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인가? 집주인한테? 이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A 같은 행인입니다. 누구한테 손해배상 요구할 것 같아요? 집주인? 집주인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보통 똑똑똑 누구 그지? 누가 나와? 갑이 나오잖아. 1차 그래서 1차 책임은 누구라고? 점유자 책임이죠. 1차 책임은 점유자 책임이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점유자가 여러분 점유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가 혹시 건물이 좀 낡아 보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싹 수리 다 한 거야. 달리 말하면 세입자로서는 할 일 다 했다는 것을 만약 입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이냐? 집주인이 그때는. 그래서 1차, 여기서는 유일하게 1차 책임, 2차 책임 노동성 여기밖에 없어요.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유형 보세요. 공작물 점유자는 어떤 책임? 1차 책임이다. 근데 이건 중간 책임입니다. 근데 소유자 책임, 2차 책임은 소유자 책임인데 요 표현 익혀서요. 절대 무과실 책임이다. 절대 무과실 책임. 이 말은 뭡니까? 소유자는 2차적으로 소유자는 면책이 허용 안 된다 그지. 소유자로서는 무조건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만약 이게 1차, 2차면 이 말입니다. 행인이 다짜고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물어내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1차 거치고 와야 돼. 자, 옆에 이제 동물 점유자 책임입니다. 이 동물은 여러분 동물 소유자 책임은 말 없죠. 동물은 점유자가 책임진다. 근데 여러분 보통 누가 점유라는 것은 점유자란 말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보통 누가 데리고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점유라는 것은 그냥 말은 점유자지만 실제로는 소유자입니다. 보통은. 근데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분리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번에 개가 아파가지고 동물 병원에 보내놨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또 여행 가려고 강아지 호텔에 보내놓은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뛰쳐나가서 행인을 꽉 물었습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점유자, 그 병원 원장, 동물 병원 원장 또는 호텔 사장이 책임진다 이 말이다, 그지? 그거까지 기억합시다. 밑에 공동불행입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 이제 그 종류 보세요. 이 공동불행에서는 주로 그 협의의 공동불행 보면 이거 뭡니까? 주로 그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패는 거 있죠, 그죠? 그게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해자 불명은 첫 번째 이거는 서로 짠 경우예요. 서로 여러 사람이 짜고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인데 거기 이런 말 보이죠? 공모했다, 그지? 두 번째 점 보세요. 수인이 서로 공모. 어떤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수인이 뭔가요? 이 수인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수인, 숫자. 여러 사람이 수인이 공모했다. 근데 밑에 두 번째 가해자 이거는 서로 짜지 않아서 근데 우연히 같은 피해자한테 같은 가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오케이, 뭐 그 정도 봅시다. 어떤 책임이 있냐? 그 위에 보시면은 6번에 공동불행 책임 동그란 1번 끝에 연대 배상, 연대란 말, 연대란 말은 각자가 전부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연대 배상. 자, 그 정도 합시다. OX까지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끝냅시다. 내가 오늘 자꾸 쉰다 그러는. 진짜 큰일 났어. 10번 볼까? 점유할 필요 없다 그랬죠? 없어요. 12번 틀렸다, 그지? 15번 피해자. 16번 틀렸죠, 그죠? 아니야. 19번 틀렸죠? 오케이, 넘깁니다. 23번 안돼. 그 피용자 일반 불이익 책임 성립해야만 됩니다. 26번 이게 아까 둘 다 책임질 때는 이걸 우리가 공동불이익 책임이라 그랬죠?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할까요? 하시고 우리 다음